자, 지난 시간에는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이 팔레스타인이, 여기 이제 팔레스타인인데요. 여기가 국경선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여기가 파르티아입니다. 파르티아, 옛날에 페르시아이죠. 파르티아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BC 63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긴 했지만은, 처음에 경제적으로 이제 착취를 많이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만약에 이 이스라엘이 파르티아에 대해서 당신들이 이걸로 넘어오세요 하고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로마와 이제 손절을 할 경우에 로마의 육군이 북쪽 육군과 남쪽 육군으로 나뉘게 된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남쪽 로마군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은 중요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 강의하면서 이걸 제가 유대군 그랬는데 유대군은 아니죠. 로마군이었어요. 제가 말 실수 한번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북육군, 남육군 나눠진다는 것과 더불어 여기를 만약에 파르티아가 차지하게 되면요, 항구들이 생기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에. 그러면 배가 지금 이렇게 다니게 돼요. 상선뿐만 아니라 군함들이 이렇게 다니게 되죠. 그러면은 로마군의 배와 그 다음에는 파르티아군의 배들이 그 해상에서 맞붙게 됩니다. 이것은 로마 입장에서 볼 적에는 아주 악몽이에요. 지금 주전 2세기 초에는요, 카르타고가 로마를 위협했었어요. 여러분, 카르타고는 어디냐 하면은 이제 로마가 어떻게 생겼나?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칠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쯤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카르티아. 그래서 이 카르티아 유명한 장군이 누구예요? 한니발 장군이었죠. 제가 써놨나요? 네, 카르타고가 로마를 위협했었지만은,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 한니발 장군을 물리친 후에는 이 지중해에는요, 로마의 적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키피오 장군이 한니발을 물리쳤다 해가지고서는 이 싸움이 어디서 일어났냐면은 카르타고에서 싸웠었거든요. 그래서 스키피오 장군이 아프리카누스입니다. 아프리카누스.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제 장군이 공을 세운 지역에 이름을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붙여줘 가지고서는 그 명예로운 호칭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후대의 역사책에 보면은 전부 다 스키피오 장군은 뒤에 이제 그 성처럼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하여튼 이 한니발을 물리친 다음에는 이제 카르타고가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 로마가 이 지중해 지역을 전부 다 지배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이스라엘이 이 조그만 나라가 우리는 로마 싫습니다. 우리는 파르티아랑 붙을 거예요 하면서 이리 오세요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팔레스타인의 항구를 타고서는 그냥 배들이 막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죠. 그래서 살살살살 구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설명한 거 이제 문자로 다시 나온 겁니다. 그러면이라는 게 뭐냐면은 파르티아가 항구가 생긴다면은 이스라엘이 파르티아 편에 붙어서 그러면 로마는요 육지에서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파르티아군과 대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실제로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뭡니까? 페르시아 시대 옛날에. 페르시아 시대에도 시리아 지역의 항구를 이용해서 페르시아인들이 그리스를 공격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이 페르시아 전쟁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 그리스고요. 여기 이제 터키예요. 아이고 이거 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이고요. 이게 흑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벌어졌던 전쟁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것이 있고, 이거는 그리스 연합군과 아테네 연합군, 무슨 소리야. 아테네 연합군과 그 다음에는 스파르타 연합군이 싸운 전쟁이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라는 것이 있는데, 페르시아 전쟁은 이제 실제로 페르시아가 쳐들어온 전쟁이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항구를 얻으면은 유럽이 위협을 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항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바다는 이제 로마가 완전히 다스리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 그 팔레스타인이 이 페르시아 쪽에 가담하게 된다면은 항구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바다에서도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로마로서도 아주 악몽입니다. 커다란 악몽이죠. 그래서 하지만은 팔레스타인이 로마의 영토로 남아 있으면은 로마인들은 지중해에서는 전쟁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해적들만 소탕하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로마인들은 주전 40년까지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자치를 유대인들에게 허용하고 경제적으로 그다지 착취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을 달래는 유화 정책을 폈던 것이죠. 그냥 점령만 한 다음에 여러분 대지사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알아서들 사세요. 세금 많이 가져가지 않을게요. 그 대신에 동쪽에 나쁜 사람들이 있거든요. 파르티아 사람들 옛날에 페르시아 시대 때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여기 누구 땅 그러면 그냥 로마 땅 이렇게만 해주세요. 그러고서는 그냥 그렇게 착취를 많이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헤롯 대왕 시대가 되면서 달라지는데요. 일단 이제 제목이니까 이거는 헤롯 대왕 시대는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입니다. 이 숫자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없어요. BC 37에서 BC 4년까지 시대를 헤롯 대왕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로마가 이스라엘을 그리 착취하지 않는 기간은요. 주전 40년에 끝납니다. 로마가 드디어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착취의 손을 뻗기로 한 것입니다. 그때 로마는 과두정치 체제로서 두 사람의 황제, 즉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워낙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줄리우스 시저 있죠. 율리우스 케이사르. 그 사람이 언제 죽냐면은 BC 44년 3월 15일에 죽습니다. 원로원에 갔다가 이제 그 원로원 의원들이 막 열 몇 명이서 칼에 찔려가지고서는 20몇 군데를 칼에 찔려가지고서는 죽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죽고 나니까 이제 이게 웃긴 게요. 뭐냐면은 죽인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부하 장군들 군인들이 가만 놔두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도망가 버리고 그냥 뭐 옛날처럼 똑같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언장을 봤더니 유언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의 후계자는 옥타비아누스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시저가 지명한 자기 후계자입니다. 근데 아들은 아니에요. 양자입니다. 예. 로마 시대 때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고대 로마가 융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 핏줄을 중시하지 않고 적임자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내가 무슨 상인이다, 내가 무슨 지위에 있다 그러면은 내 아들이 있긴 한데 이게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능력 있는 녀석을 골라다가 양자로 삼아서 이렇게 후계자를 물려주고 그랬어요. 그게 굉장히 미덕이었어요. 로마 시대 때.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를 이제 후계자로 지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옥타비아누스를 찾았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옥타비아누스가 누군지. 그게 왜냐하면은 BC 44년에 옥타비아누스가 몇 살이었냐면 18살입니다. 아직 사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은 젊은이죠. 그냥 소년이죠. 그 당시 18살이면은. 그래서 찾아왔는데,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너무 어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당황을 했죠. 왜 그랬냐 하면은요, 시저가 그럼 18살짜리를 왜 자기 후계자로 정했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일찍 죽을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이제 집행관, 집정관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이 30이 되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저가 자기 지금 나이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내가 최소한 1, 20년은 더 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가 되면은 옥타비아누스도 나이가 꽤 됐을 거고, 이제 그때 물려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유언장만 작성해 놓고 금방 죽은 거예요. 그래서, 후계자 누군가 하고서 찾아봤더니만은 이제 겨우 18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하죠.
근데 이 안토니우스는 누구냐면요. 시저의 그 부관입니다. 그러니까 부하 장군이에요. 이 사람도 굉장히 유능한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제 안토니우스가 볼 적에는 억울한 겁니다. 자기는 지금 시저를 모시고서는 그 뭐 몇 년 동안 모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최소한 뭐 굉장히 한 10년 가까이 됐겠죠? 10년이 넘었거나 하여튼 그 오랜 세월을 전쟁터를 같이 누비면서 고생하고 그랬는데 이제 시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후임은 내가 돼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언장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언장이 뭐라고 써있나 봤더니만은 내 후계자는 옥타비아누스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시저에게 반발이 생기고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그 다음에 좀 괜찮은 연륜이 있고 이런 사람이라면은 에이, 그래도 뭐 내가 섬기던 주군의 뜻인데 하면서 굽힐지도 모르는데 이제 갓 18살짜리 소년이 후계자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안토니우스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누구겠어요? 같이 전쟁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시저께서 뜻이 있으시니까 옥타비아누스를 고르셨겠지. 옥타비아누스가 클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둘은 안에서 막 싸웠어요.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를 설명하면서 한 사람 더 설명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누구냐면은 아그리빠라는 사람입니다. 아그리빠. 아그리빠는요, 로마 시대 때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술 학원 가면은 이제 아그리빠 상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잘생긴 남자 이렇게 얼굴 두 상이 있는데 뭐 그 아그리빠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아그리빠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그리빠가 누구냐면은 시저가 지명한 옥타비아누스의 도우미입니다. 도우미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옥타비아누스는요. 나중에 로마 역사에서 황제를 굉장히 오래 하면서 그러니까 로마 제정 로마 그러니까 그 제국으로서의 로마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그런 위대한 황제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옥타비아누스.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그런 사람인 것을 시저가 알아봤죠. 이미 소년 시절에 알아보고 저 녀석 대단한 녀석이다. 내 후계자로 삼아야겠다라고 점 찍은 것이죠. 그런데요. 옥타비아누스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군사적 재능이 전혀 없었습니다. 로마는 이제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 국가였기 때문에 이 그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시저는 그거를 다 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전쟁도 지휘하면서 뭐 이렇게 글도 쓰고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레오나르도 다빈치 비슷하다고 할까요? 하여튼 뭐 못하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좀 희한한 사람인데 키도 뭐 한 180 넘었다고 그래요. 키도 훤칠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 다음에 뭐 행정도 잘하고 좀 약간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를 알아봤는데 옥타비아누스의 단점이 군사적 재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일국의 황제로서 군사적 재능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그 결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혈통은 그러니까 집안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은 군사적 재능은 일찍부터 알아본 시저가 알아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아그리빠예요. 나이도 옥타비아누스랑 비슷비슷했어요. 그래서 아그리빠를요 옥타비아누스의 도우미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아그리빠에게 다짐을 받죠. 너는 평생 옥타비아누스를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그리빠가 예스 하고서는 그 도우미로서 지내는데 이 사람이 대단해요. 평생 동안 옥타비아누스 옆을 떠나지 않고요. 단 한 번도 그 무슨 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둘이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울메이트처럼 지내면서 군사적인 면은 아그리빠가 책임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었어요. 옥타비아누스는 황제로서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그리빠 아주 충성스러운 그다음에 유능한 군인의 표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서 옥타비아누스의
친구이자 그다음에 도우미이자 그랬는데 이제 약간 황제였으니까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그 밑에였죠. 그래서 둘이 막 싸웠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이제 클레오파트라와 연애를 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옥타비아누스는 나중에 액티움 해전에서 승리한 후에 혼자 황제로 옹립이 되어 가지고 원로원으로부터 존칭이죠. 아우구스투스 해가지고서는 아우구스투스 하면 이제 큰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직역을 하면 그냥 큰 사람인데 우리말로는 이제 존엄자라고 이렇게 점잖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책에 아우구스투스와 옥타비아누스는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는 나이 차이가 꽤 났습니다, 여러분. 옥타비아누스는 시저가 죽었을 때 겨우 18살이었고요. 안토니우스는 이미 시저를 따라다니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전쟁 영화에 보면은 둘이 뭐 거의 동년배처럼 돼가지고선 서로 질투하면서 싸우고 그러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건 아닙니다. 안토니우스가 훨씬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와 연애를 한 것이 그 로마 사람들이 안토니우스를 버리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누구랑 연애를 했다는 것이 커다란 결격 사유는 되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이집트 여자랑 뭐 연애를 했다? 그것도 결격 사유가 안 됩니다. 로마 사람들 흔히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부터 우선 설명드려야겠네요. 로마의 장군들이 이기고 나면은 로마에서 개선식을 수행합니다. 개선식을 수행하는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시민들에게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들의 로마의 신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식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하얀 말 4마리가 끄는 마차에 개선장군이 딱 올라타고 얼굴에다가는 이제 색깔을 이렇게 딱 칠합니다. 그러니까 그 색깔을 이렇게 뒤범벅이 되게 얼굴이 잘 보이지 않도록 색깔을 칠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귀신의 부정을 덜기 위해서 부정이 타도록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칠한다고 그랬는데 약간 그러니까 얼굴에 칠을 하고 그다음 이제 로마 시내를 쫙 이렇게 돌면서 사람들이 환호를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개선식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로마의 신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 것인데 로마는 이제 다신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여러 잡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신이 뭐냐면은 유피테르입니다. 유피테르가 영어로 읽으면은 주피터가 돼요. 주피터. 그래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피터 신전에 가가지고서는 주피터 신이시여 그 신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이기고 왔습니다 하면서 그 제물을 올리고서는 절을 하고 그러면은 뒤에서 로마 시민들이 와 하면서 또 박수갈채 쳐주고 뭐 이런 거가 이 개선식의 하이라이트였어요. 그래서 개선식은요 그 초반부는 시민들 앞에서 하는 거지만은 나중에는 신 앞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가 동방에서 뭐 조그만 전투 하나 이겼어요. 이긴 다음에 그 개선식을 어디서 했냐면은 여기 이제 터키고 여기 이제 이집트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이 개선식을 한 겁니다. 그러면 개선식을 하려고 하면은 그 신에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 하이라이트는 신에게 바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집트에도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집트의 로마의 신이 아니라 이집트의 신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것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일인데 그 이집트의 신은요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이집트의 그 통치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 파라오죠. 근데 이 파라오는요 신의 현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서 다스리는 존재가 파라오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요, 로마랑 좀 개념이 달랐어요. 로마에서는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 이랬는데, 이집트에서는 평민들은 인간이지만은 최고 통치권자는 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신과 통치권자가 동일시되었거든요. 그래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다스리다가 죽으면 다시 신들의 세계로 돌아간다. 그게 이제 파라오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이집트의 최고 통수권자가 누구였습니까? 클레오파트라죠. 그 클레오파트라를 그 이집트 사람들 자신들은 신으로 떠받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장군인 안토니우스가 개선식을 클레오파트라 앞에서 이집트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난리가 났죠. 막 박수 쳐주고 환호하고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는 클레오파트라는 그 신의 복장을 하고서는 신전 꼭대기에 딱 앉아 있고 그 다음에는 안토니우스가 그 자기 애인이죠. 그 클레오파트라 앞에서 예를 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와 로마의 그 대장군이 우리 그 여왕님 앞에서 우리 신전에서 예를 표한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문이 로마에 났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이 로마 망신 다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안토니우스는요, 자살골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반면에 조심조심 조심조심 이랬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악티움 해전에서 이제 안토니우스가 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옥타비아누스를 기꺼이 황제로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여러분 이제 막 싸우고 그러던 시대였긴 하지만은 두 사람이 있던 시대에 이 시대에는요. 그러니까 시저가 있으면서 이렇게 전쟁하던 것만큼 그렇게 막 혼란스럽지는 않았어요. BC 40년경이 되면은. 그래서 로마는요. 팔레스타인을 착취하기를 원했어요. 그랬겠죠? 식민지를 개척하는 이유는 거기서 경제적으로 착취하려고 하는 건데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착취를 별로 못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착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국을 통치하는 나라들은 이제 각 민족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요 민족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이제 연구하거든요. 어떤 민족은 살살살살 달래주면은 말 잘 듣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냥 군사적으로 억압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사를 연구한 거예요. 연구했더니만은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그 불과 얼마 전에 167년에 무슨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마카비 전쟁. 그 막강한 그 헬라의 전통을 이어받은 셀리키드 왕조에 대항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서는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이겨가지고서는 세운 왕조가 뭡니까? 그게 하스모니안 왕조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느끼는 게 뭐예요? 야, 이 녀석들 독종들이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로마는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건 뭐냐면은 표면적으로는 지금처럼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자치를 허용해 주는 듯하면서 사실은요 그들을 착취하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게 어떤 겁니까? 예, 아주 간단하죠. 꼭두각시 왕을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꼭두각시 왕을 세워가지고 그 왕이 다스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이 우리를 다스리네 이렇게 되는 건데 로마 입장에서는 그 왕을 통해서 왕창 세금만 걷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누구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 로마 입장에서는 친로마파 인사여야 하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배신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런 꼭두각시 노릇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전 40년경에 갈릴리 지역에 헤롯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헤롯 대왕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때는 이제 갈릴리 지역만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줄리어스 시저의 임명을 받아서
주전 47년부터 시저는 여러분 44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47년이면 시저가 살아있을 때죠. 47년부터 37년까지 이 갈릴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자신들의 앞잡이 노릇을 해줄 왕을 구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이 헤롯에게 들린 것이에요. 헤롯은요, 나야말로 그 꼭두각시가 되기에 적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때가요, 겨울이었어요. 지중해는요, 겨울이 되면 파도가 높기 때문에 배들이 항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탈리아 반도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여기가 로마가 여기쯤 있죠. 그리고 아드리아 해가 이렇게 있고, 그리스, 여기에 이제, 북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터키가 있고, 이렇게 이어지죠.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여기 있는 겁니다. 마케도니아였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프랑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여기가 지브롤터 해협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아프리카죠.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자, 지금 헤롯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여기고요. 근데 지중해는요, 겨울이 되면 파도가 높기 때문에 배들이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가끔 한국에서 겨울을 지낸다 혹은 겨울을 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과동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리함으로, 뭐 옛날엔 그렇게 해놨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배를 타고 막 다니시면서 전도 여행을 하시다가 겨울이 돼가지고서는 배들이 싹 끊기면은 어떤 항구에 딱 자리를 잡고 겨울 동안은 그 육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다시 봄이 돼서 배들이 다니기 시작하면은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고 배를 타고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거를 겨울을 지낸다 혹은 과동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저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반모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인솔해서 이제 성지 순례 여행 갔을 적에 에베소에 갔는데 그때가 1월 달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반모섬에 가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반모섬에 좀 가고 싶습니다라고 가이드분한테 얘기했더니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니 오늘 날 맑은데 왜 안 돼요? 그랬더니만은 지금은 맑지만은 일단 갔다가 파도가 흉흉해지면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행 스케줄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니까 안 됩니다. 겨울에는 못 갑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에베소까지 갔다가 반모섬 못 가보고 왔어요. 옛날에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옛날 지금 배들보다 훨씬 더 이제 배들이 형편없었을 때이니까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항해하다가는 침몰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힘들었는데 이 헤롯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생각하기를 만약에 그 다음 해 여름이 돼가지고서는 봄이나 여름 돼가서 내년에 여기 가면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기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사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거 말씀드릴까요? 이게 로마가 이제 여러 구가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를 흐르는 강이 테베레 강이라고 그래요. 테베레 강. 지금도 테베레 강이라고 부릅니다. 테베레. 그리고요, 여러 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여기 있는 구, 요거를 14구라고 그랬는데요. 그냥 숫자로 불렀어요. 무슨 우리나라처럼 뭐 동대문구, 뭐 강남구, 서초구로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숫자로 불렀는데 14구가 유대인들의 구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은 유대인들이 사방에 흩어져서들 살고 있었어요. 여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몇 달 후에 3, 4월 되어서 배가 풀린 다음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결정이 돼 있거나 꼭두각시왕이 이미 결정 났어요 이러거나 아니면은 로마 황제에게 가려면은 비서실 거쳐야겠죠. 그래서 비서한테 갔더니만은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그래서 저기 유대 왕 꼭두각시 뽑는다는 말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꼭두각시 하시려고요. 그러면 번호표 뽑으세요 해가지고서는 번호표 뽑으면 어떻게 돼요? 2754번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겨울이었는데 그냥 내가
유대의 왕 되기 아니면은 그냥 물고기밥 되기다 그러고서는 겨울에 제가 지도를 왜 그러냐면 이 거리가 얼마나 멀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이게 지중해인데 지중해 반이죠. 이거를 쫙 이렇게 돌아가지고서는 이 로마까지 갑니다. 헤롯이. 조금 전에 설명한 것들, 다시 문자로 살펴봅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겨울을 난다는 것. 겨울이 되어 배가 다니지 않게 되면은 어떤 한 도시에 머물면서 겨울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지금 로마로 가느냐? 로마로 간다고 해서 꼭 왕으로 삼아줄 그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지만은 꼭 그 왕으로 왕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지만은 지금 갈릴리에 가만히 남아 있으면은 그 가능성은 제로가 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그 생명을 보존하고 겨울에 무슨 뭐 그 항해를 내 나는 싫어 하면서 갈릴리에 남아 있느냐 하는 그 결단입니다. 봄이 되어 백길이 다 풀린 후에 로마로 간다면은 자신이 왕이 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미 많은 후보자들이 황제를 만난 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되면 아마 다 결정이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요, 그냥 항해를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겨울에 자신을 찾아온 헤롯에게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자네 갈릴리 다스리는 사람 아닌가? 근데 어쩌다가 여기를 왔는가? 이러면서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갈릴리에서 로마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인데 목숨을 걸고 겨울바다를 항해하여 로마까지 왔다는 것은요, 어쨌든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헤롯에게 만족하여서 그를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임명이 되긴 됐는데 이제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 뭐냐면은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왕입니다 라고 이제 왕으로 받아들여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혈통이었어요. 혈통. 그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 헤롯은 그러면 뭐냐면은 하스모니안 왕조 시절에 정복했던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 즉 이두메 지역 사람과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 혼혈인이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했던 것인데요. 마카비 전쟁 때 우리 영토를 우리가 회복해서 그 회복된 영토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섬기자 와 이래서 전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그 국경은 어디예요? 서쪽으로는 대해라는 게 지중해를 말하죠. 성경에는 대해라고 나오죠. 동쪽으로는 요단강, 북쪽으로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예요. 그렇죠? 근데 브엘세바까지 갔으면 그래서 남쪽을 침공하면 안 됩니다. 근데 침공하면 안 되는데 이 밑에가 뭐였어요? 옛날 에돔 족속의 땅이죠. 에돔 족속의 땅인데 그 당시에는 이 지역을 이두메라고 했어요. 비슷하죠? 에돔, 이두메. 그래서 그 침공하면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이 그냥 침공을 했죠. 그 다음에 핑계를 뭐라고 댔습니까? 우리는 선교하러 왔다. 선교라는 게 뭐냐? 통혼하자. 서로 결혼하자. 아들, 딸들 결혼시키자. 그러면은 너네들도 우리 민족 되는 것이고 그러면 너네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다. 우리는 너네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 이유를 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이두메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혼혈들이 태어납니다. 그 혼혈들 가운데 하나가 헤롯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 헤롯을 혈통을 문제 삼아가지고서는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해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혈통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왕의 경우에는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에돔 족속에 피가 섞인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로마 황제한테 허락받았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자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헤롯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로마 군대의 힘을 빌려서 주전 37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로부터 왕으로 임명된 게 언제라고요? 주전 40년. 그 다음에 언제 왕이 됐어요? 37년. 몇 년이 걸렸습니까? 3년이 걸렸죠. 그래서 3년이 지나서야 정말로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3년 동안 헤롯이 무엇을 배웠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나 헤롯이 왕이 되는 것을 지독하게 싫어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3년이면 충분하겠죠. 3년 동안 누구한테 계속 꾸준히 미움을 받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 미워하는구나 하는 것 확실하게 알게 되겠죠. 이 헤롯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요, 헤롯이 왕으로 지내는 동안에 늘 콤플렉스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왕위를 노리는 것처럼 보이면은요, 가차없이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 인기가 없으니까 헤롯 대왕은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를테면은 황제의 상을 예루살렘에 못 들여오게 했어요. 이거는 잘한 일이죠. 그 황제의 상이 왜 안 되냐 하면은 그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상을 들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못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황제가 새겨져 있는 동전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참 감사한 일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나 잘하죠? 나 그렇게 좀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숙청했어요. 특히 여긴 안 썼는데요. 바리새파들 엄청나게 많이 죽였습니다. 바리새파들. 그리고 이제 그 특기할 만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가 숙청하여 죽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리암네라는 여인이 있어요. 요거가 제가 조금 그 프랑스 이름 중에서 마리 A-N-N-E가 있거든요. N이 두 개, 마리안느. 근데 이거는 오타가 아닙니다. M-N이에요. 마리암네입니다. 그래서 오타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강조했습니다. M-N이에요. 마리암네라는 여인이 있어요. 자신의 아내인데요. 이 사람을 죽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죽이게 됐나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은요, 왕이 된 다음에 자신의 혈통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렸어요. 야, 내가 그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기만 하다면은 지금 막 인기 얻어가지고서는 엄청난 일을 할 텐데, 이거 맨날 사람들 눈치 보고 말이야, 이거 기분 나쁘다, 이랬던 거죠. 그러다가, 기가 막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몰락한 하스모니안 왕조의 여자들 가운데서 한 명을 자신의 아내로 삼자라는 것이었어요. 자, 하스모니안 왕조가 언제 시작됩니까? 마카비 전쟁이 시작되죠. 그리고 주전 63년에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면서 끝나죠. 그리고 자기는 지금 몇 년에 왕이 됐어요? 주전 37년. 네, 왕이 돼가지고서는 주전 4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한 몇 년쯤 됩니까? 뭐 한 30년, 30년쯤 되는 거죠? 아닌가요? 그쵸. 20몇 년, 20한 6년쯤 되네요. 지금 암산해 봤더니. 그래서 얼마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몰락하긴 했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그 왕녀가 있었어요. 그 왕의 피를 이어받은 여자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은 하스모니안 왕조는 굉장히 인기가 좋으니까 그 당시에도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내 그 혈통이 좀 나쁜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좀 괜찮게 생각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사람을 찾아냈는데 마리암네라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요. 사람들은 이 마리암네라는 여인을 무척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하스모니안 왕조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마리암네가 오히려 헤롯에게 위협이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몰락한 왕조의 딸이니까 그냥 와가지고서는 그 어리더릿하게 이렇게 지냈겠죠. 왕궁이라는 데가 낯서니까.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제법 이제 왕비의 품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경들은 들으시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왕비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헤롯이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은 부부는 무조건 일심동체다라고 해서 부부를 하나로 생각을 해준다면은 이 아내 마리암네 때문에 자기가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부부라도 여자 따로 남자 따로다 생각을 한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와 우리 왕비님 봐라 얼마나 멋지시냐. 하스모니안 왕가의 정통 혈통을 이어받으셨지. 그 다음에 우아하시지, 품위 있으시지, 신앙심 좋으시지, 자비로우시지,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시다. 아, 그런데 저 옆에 있는 저 남자 녀석은 뭐냐? 헤롯이라는 녀석. 저기, 그, 순수한 혈통이 아니잖아. 근데 로마를 등에 지고서는 지금, 왕이라고 껍죽껍죽거리고 있잖아. 야, 우리 저 남자 녀석은 없애버리고, 우리 마리암느 여왕님을, 그 왕비님을 여왕으로 삼아서 우리, 하스모니안 혈통의 명예로운, 그 왕가를 이어나가자. 그러자, 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암살하고 마리암네를 여왕으로 옹립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가능성은 없었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그러자 헤롯은 가차없이 자신의 아내인 마리암네를 죽여버렸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자기 와이프를 죽이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헤롯은요 여러 사람들을 숙청해서 죽였는데 죽기 5일 전에도 자신의 아들들 중에 하나를 죽여버렸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헤롯은요, 뭐 암살당해 죽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늙어 죽었어요. 언제 죽었냐면은 BC 4년에 아비벌 그 1일에 죽습니다. 아비벌 1일. 그래서 아비월이라는 게 이제 요새 양력으로는 3월 내지 4월이거든요. 그래서 날짜까지 딱 나와요. 1일. 그래서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는 날짜까지 딱 나와요. 이 사람은 그냥 늙어 죽었어요. 근데 이 완전 노인, 죽기 직전의 노인이 죽기 닷새 전에 자기보다 아들, 그것도 뭐 남도 아니고 자기 친아들인데 친아들 중에 하나가 자기보다 인기 좋다 그러니까 저놈 죽여라 한 다음에 죽인 다음에 닷새 있다가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신병자죠. 정신병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그 베들레헴의 아기들 죽인 사건 있잖아요. 그 2살 이하로 다 죽여라. 만 2살. 여러분들 뭐 주변에 자녀를 키워보시거나 뭐 조카가 있거나 그러시죠. 그 2살짜리 아기 얼마나 예쁩니까? 모든 게 다 예쁘죠. 웃어도 예쁘고 울어도 예쁘고 뭐 뭘 해도 예쁩니다. 근데 그 2살짜리 아기들을 어떻게 죽이라고 하나? 그게 진짜 맞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할 텐데요. 이 헤롯이 한 일들을 살펴보면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 헤롯은요. 자신의 아내 마리암네와 친아들까지 죽였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완전히 정신병자이지요. 자, 이 헤롯에 대해서 나왔으니까요. 여기서는 헤롯 가문의 통치자들을 한꺼번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헤롯 가문의 통치자들이 모두 6명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헤롯이라고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그 헤롯 가문의 통치자들을 이름만 우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아이고 빨간색이네요. 헤롯 대왕이 있고요. 헤롯 대왕이 있고 이 사람은 이제 제가 누차 몇 번 써드렸습니다. BC 37년에 왕이 돼가지고 BC 4년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 셋이 아켈라오가 있고요. 아켈라오. 그 다음에는 누굽니까? 안디바가 있고 한 명 더 있죠? 누구예요? 빌립이 있습니다. 자, 즉위가요. 시작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BC 4년이에요. 그건 똑같습니다. BC 4년이고 아킬라오는 AD 이제
역사가 드디어 AD로 가요. AD 6년까지 다스리고요. 안디바는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다스리고요. 빌립은 AD 34년까지 다스립니다. 근데 여러분, 헤롯 왕에게 아들이 셋밖에 없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헤롯 대왕의 가계도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뭐 구글이건 네이버건 치시면은 이제 쉽게 이 가계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부인이 굉장히 여러 명이에요. 부인이 여러 명이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왕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기 전에 내 왕위는 누구에게 물려준다. 한 사람에게 주거나 아니면은 갈릴리는 누가 다스리고 너는 어떻게 하고 하면서 이렇게 적당하게 잘 분배를 해주고 죽겠죠. 그게 지혜롭지 않습니까? 근데 헤롯 대왕은 이 사람이 이제 저는 정신병자라고 확신을 하는데, 그래서 나는 안 죽어, 나는 안 죽어, 내가 왜 죽, 나는 안 죽, 그러면서 하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닷새 전에도 아들 하나 죽이고서 자기가 죽죠.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나는 안 죽어, 나는 안 죽어, 내가 끝까지 다 할 거야 이러다가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후계자 문제를 정리를 안 해놓고 죽었어요. 근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이 로마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이 후계자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로마 황제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도 일부 갔고요. 그러니까 헤롯의 부인들이죠. 그 다음에 이 아들들이 대거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 가가지고서는 서로 내가 후계자라고 옥신각신한 겁니다. 그 역사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그 유언장을 보여줬다고 해요. 이게 헤롯 대왕의 유언장입니다. 나를 후계자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아들이 뭐로 반박을 했냐면은 그 유언장이 맞긴 맞는데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치매 증세에 있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거는 법적 효력이 없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또 공격을 하고, 제가 좀 꾸며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어요? 뭐 커다란 나라도 아니고 로마 입장에서는 저 구석탱이에 있는 동쪽 구석에 있는 멀리 있는 나라인데, 거기서 그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내가 후계자다 그러면서 앞에서 싸우니까 굉장히 피곤했죠. 그래서 결국은 하여튼 황제가 이 세 사람에게 나라를 나눠줍니다.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이렇게 나눠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명의 시대 다음에 누구냐면은 아그리빠 1세라고 있어요. 1세. 근데 이 사람은요, 성경에 아그리빠 1세라고 안 나오고 그냥 헤롯이라고 나옵니다. 헤롯.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12장에 나오면은 그 두로와 시돈에 가서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이 말하되 이는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한즉 저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거로 충이 먹어 죽으니라. 뭐 대충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헤롯이라고 나오는데 아그리빠 1세고요. 그 다음에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 아그리빠 2세인데 이 사람은 또 성경에 2세라고 안 나오고 그냥 아그리빠라고 나와요. 이 사람은 이제 사도행전 25장에 보시면은 베스투스가, 그러니까 베스도가 신임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인사하러 온 사람 있죠. 버니게라는 사람하고 그 사람이 그냥 아그리빠요 이렇게 해서 아그리빠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헤롯 왕가의 사람들이 전부 다 6명이에요. 그래서 헤롯 대왕, 그 다음에 아켈라오, 그 다음에 안디바, 빌립, 헤롯, 그 다음에 아그리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6명입니다. 그 6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설명한 내용이고요. 먼저 헤롯 대왕입니다.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통치했고요. 먼저 앞에서 그 헤롯 대왕을 살펴보았는데요. 로마 황제였던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도움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되었고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숙청이 심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했습니다. 근데요, 이 헤롯 대왕은 다른 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요,
평생 자기를 다스리는 로마 황제나 아니면 자기 위에 시리아 총독들이나 이런 사람들 여러 명 겪었어요. 그런데요, 보통 한 사람한테 쓰게 아부했다가 이 사람이 딴 사람에게 바뀌면은 이 사람의 미움을 받아서 잘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사람에게 아부를 하면서 다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왕한다는 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근데요, 아부의 달인입니다. 나쁘게 말해서.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 로마 황제 이 사람 편을 들다가 이 사람이 이제 정권이 넘어가요. 그 다음 사람으로. 그러면은요, 헤롯이 뭐냐면은, 이 사람의 필요를 기가 막히게 파악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뭘 필요로 한다 해가지고는 가가지고서는 내가 그거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필요를 맞춰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헤롯이 필요한 존재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 즉위할 때까지 있고요. 그 사람이 또 바뀐다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말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는 내가 그걸 채워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서는 이 사람의 수족이 돼서 또 살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사람들끼리는 서로 원수인데 헤롯은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한 독특한 인물이에요. 이 헤롯이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적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 처세가 좋았던 그런 사람이고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은 뭐 그냥 마귀의 앞잡이였지만은 하여튼 세상적인 인간적인 면으로 볼 적에는 그 처세술의 대가입니다.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